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오랜만에 한일 무역 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자 뉴스에 일제히 보도가 됐죠. 일본이 자기 발등 찍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163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6%나 줄어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일본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에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적자였거든요. 아, 물론 그래요? 예, 기분이 많이 나쁜데 예. 올해 새삼스럽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 적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적자를 봤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적자를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163억 달러 적자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19조 원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작년까지는 10월까지 무려 23조 원이나 적자가 났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국의 10대 교역국,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 우리가 무역으로 적자를 보는 나라가 사실상 일본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과 대만 두 곳을 상대로 적자인데 대만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자 규모가 작습니다. 네. 한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것도 올해 이야기고요. 연간 추이를 쭉 보면 우리가 흑자를 보기도 하고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대만하고는요. 네. 근데 일본은 1965년 무역 수지가 집계된 이래 우리가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적자 규모도 2000년 13조 원 정도에서 2005년 26조 원으로 더블로 뛰고요. 2010년에 이때가 제일 적자가 많았을 때인데 4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냅니다. 40조 원이면 당시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네. 이후에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작년 기준으로 한 27조 원 정도 적자를 냈으니까 엄청난 돈을 일본에 퍼다 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왜 그랬느냐?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완성품 하나 팔면 판 돈의 한 40에서 60%는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소재 부품 분야에서 한국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거죠. 작년에 27조 원 정도 일본의 적자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중에 소재 부품 분야 적자가 18조 원이나 됩니다. 아. 우리나라 대일무역 적자는 소재 부품이 다 잡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재 국산화는 진짜로 한국 산업의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 뚜렷한 변화가 올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적자 폭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 가까이 줄었고요. 총 적자 규모도 2003년 이후에 가장 작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2003년 이후에 16년 만에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슷한 자료가 일본 쪽에도 나왔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일본의 한국 수출이 작년 10월보다 무려 23.1%나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금액도 줄었는데 네. 이건 12%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통계도 우리 통계하고 비슷하죠. 네. 즉 양국 통계가 공히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지는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 그리고 소재 부품 분야에서 탈일본의 가속화 네. 이 두 가지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숫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쪽 자료를 보면 일본의 한국 수출이 제일 많이 감소한 분야가 자동차인데요. 한국 수출이 무려 63%나 폭락을 했습니다. 식료품 수출도 58% 폭락했고요. 이제 이건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 덕분인 겁니다. 그리고 금속 가공 기계 분야가 57% 감소했고 반도체 같은 제조장치 분야가 49% 감소를 해서 여기도 절반 가까이 날려먹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소재, 장비, 부품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도 절대 강자였던 일본의 한국 수출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네. 이 말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 부품 소재로부터 탈출구를 지금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더라도요. 소재 국산화가 계속 되겠죠.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일본과 척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공장 멈춰선다, 별 난리를 쳤던 보수 언론들은 상당히 뻘쭘하게 됐어요, 지금. 예. 자, 이까지가 일본과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에 관한 예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게 보수 언론의 예측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보수 언론이 일본과 화해 안 하면 망한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모조리 다 틀렸습니다. 근데 저는 틀린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측이라는 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틀린 걸 딱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인데 전문가들이라고 예측을 딱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1998년에 원숭이하고 주식 투자 전문가가 주식 수익률 대결을 벌였는데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하도 황당해서 2000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거 6개월 동안 길게 해보자. 리벤지 매치를 벌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6개월 동안은요. 이후에도 비슷한 실험 여러 번 했는데 원숭이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그나마 나은 게 이 원숭이는 영장류고 똑똑하잖아요. 네. 2009년에는 주식 전문가하고 앵무새하고 한번 붙여봤거든요. 예. 여기서도 앵무새가 이겨요. 개망시 조류한테도 지는 거죠, 인간은요. 근데 이 말이 인간이 예측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원숭이한테 맡기는 게 더 낫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예측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는 일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틀려도요. 그 근거를 분석하다 보면 점점 예측 능력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측에서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틀렸을 때 반성을 잘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기 예측이 틀렸는데 막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나는 안 틀렸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틀리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왜 틀렸는지 반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그런데 이제 틀리면 돈벌이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억지를 부려요. 그럼 그런 사람은 계속 틀리는 겁니다. 앞으로도요. 근데 문제는 이번 사태의 경우 보수 언론의 예측을 보면 지금까지 드린 이런 류의 설명을 확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분석력이 떨어져서 혹은 정보가 부족해서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얘네들은 예측을 한 게 아닌 겁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결론 아래 근거를 예측이라는 이름으로 끼워 맞춰버린 거죠. 이번 무역 분쟁 사태에서 보수 언론의 예측을 보면 애초부터 두 가지 결론을 정해놓고 예측을 합니다. 결론 1,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야 돼. 결론 2, 문재인은 나쁜 놈이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측이 틀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 이렇게 틀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도적인 예측은 현실을 왜곡하는 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웩더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개의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제 몸통이 개의 본체죠. 그리고 꼬리는 부산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개의 몸체가 꼬리 따라서 흔들리지는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한다는 건 꼬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몸통이죠. 그래서 세상이 물리학처럼 이렇게 딱딱 계산이 맞게 돌아간다면 예측이라는 게 아무리 틀려도 현실이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건 예측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 비가 안 오고 맑겠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물리학의 세상에서는 예측이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해도 안 올 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물리학의 세상이 아니고 경제학의 세상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실적이 개판이에요. 그런데 언론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측을 좋게 합니다. 저 기업 좋아질 거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일단 주가가 오릅니다. 신용 등급이 좋아집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가 쉬워집니다. 네. 은행도 대출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좋아진다 아무리 예측해도 날씨는 좋아지지 않지만 네. 이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의도적으로 예측을 하면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나빠진다 아무리 말해도 좋아질 날씨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탄탄한 기업에다 대고 언론이 악의적으로 저 기업 망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네. 기업 주가가 떨어집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져요. 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물건이 안 팔립니다. 결국 멀쩡하던 기업이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정치 쪽도 그래요. 민심은 본질이고 몸통인 겁니다. 그리고 선거 판세를 예측하는 건 꼬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만약에 정치가 물리학의 세계라면 예측이 아무리 틀려도 본질이자 몸통인 민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치는 물리학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보수 언론이 진보가 망한다 자꾸 떠들잖아요. 여론이 뒤집어집니다. 웩도독이 벌어지죠. 정치 쪽에서 웩도독이 현실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을 때로 예를 드는 게 1936년 미국 대선 때입니다. 이때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후보로 나섰고요. 예. 공화당에서는 랜던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맞붙었는데 당시 정치판에서는 루즈벨트를 편드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루즈벨트를 씹었어요.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네. 반면에 민심은 대공황을 훌륭하게 극복한 루즈벨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루즈벨트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민심은 루즈벨트를 탄탄하게 지지합니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무려 1,000만 명을 상대로 여론을 수집을 합니다. 어이구야. 야,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1936년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화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시절이잖아요. 예. 어떻게 하느냐. 1,000만 장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돌린 겁니다. 엄청나죠. 네. 응답률도 무지하게 높았어요. 무려 24%가 회신을 해서 그러면 250만. 그렇죠. 240만 명의 표본이 확보된 겁니다. 예. 이 엄청난 표본을 깠더니 공화당 랜던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나왔습니다. 예. 이게 공표가 되고 랜던 쪽에서 어마무시하게 이걸 선전을 하죠. 민주당 내에서도 루즈벨트 반대파들이 공공연하게 이 여론조사를 흘리면서 이번 선거는 루즈벨트가 낙선할 거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거 중반에 민심이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왜 문제였냐면 사실은 이 조사는 반 루즈벨트파들이 거의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조사였습니다. 예, 결론이 미리 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표본으로 뽑은 1,000만 명이 자기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구독자들, 전화번호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자동차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잡지를 정기적으로 사서 보는 사람들이나 집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이나 전화번호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전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사는 사람들이었던 그렇죠, 겁니다. 아무래도. 예. 네,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표본으로 뽑으니까 당연히 공화당 후보한테 유리한 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과학적인 척을 하면서 끼워 맞추는 예측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독 현상이 나타나죠. 보수 언론이 이번 무역 분쟁에서 보여준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두 개예요. 1. 일본과 친하자. 2. 문재인 나쁜 놈. 이 결론을 내놓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럴싸한 수치도 붙이고 하지만 그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1000만 명 모았다. 엄청 과학적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양쪽 다 똑같이 외도독을 노린 사기를 치는 겁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예측 조작, 그러니까 루스벨트의 재선을 막기 위한 외도독 만행은 다행히도 분쇄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분쇄가 되냐면 바로 직전 해인 1935년에 전 세계 여론조사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신생업체 갤럽이 설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갤럽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이 개떡 같은 예측을 과학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갤럽은 표본을 수천 명밖에 못 모았지만 대신 인종, 나이, 학력 분포를 골고루 배분을 해서 모집단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루스벨트가 당선될 것이다. 즉 본질, 몸통인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와 미국 보수층의 외도독 시도가 무산이 되죠. 선거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루스벨트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행히 한일 무역 분쟁은 외도독 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이 이제 엿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외도독에 걸렸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아유, 글쎄 말이에요. 생각해 네. 보십시오. 언론이 일본과 화해 안 하면 우리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 기술 못 따라잡는다. 이랬을 때 우리 정부가 흔들리면은요. 아, 진짜 그렇겠구나. 일본에 박박 기어서라도 물건을 따와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2019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경제 망가지고 역사의식 깨지고 민족 자존감 박살나고 후손 앞에 얼굴을 못 드는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외도독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 갤럽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를 망하게 해야죠. 왜곡된 예측을 바로 잡는 그리고 현실과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힘을 가져서 보수 언론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온갖 일에 보수 언론이 이런 짓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냐? 외도독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일 무역 분쟁을 돌아보면서 아우 이게 잘못됐으면 정말 끔찍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 정말 잠시도 쉴 틈을 허락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강한 세력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국면에서의 이런 여론 조작도 네. 굉장히 설계한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겠네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백발백중. 네. 우리 시민들이 분별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